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NFT 예술의 현재와 미래, NFT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 NFT 예술과 NFT 세상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2022년 NFT 생태계를 전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NFT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요, 약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하고선 봐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연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자꾸 이쪽을 흘깃흘깃 보는 것은 이쪽에 화면이 뜨고 있어서 저도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강연자는 김태권이고요. 저는 만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2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2년에 신문에 일러스트 그리면서 그때 장정일 삼국지의 신문 사파를 그리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리고 2003년에 또 십자군 이야기라는 만화를 프레시안에 연재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 직업인으로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렸던 작업들은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직업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나 책에 연재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 편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자리를 잡겠구나 하고선 많이 축하를 해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달라졌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세상이 싹 다 변했습니다. 종이책 옛날 같지 않죠. 종이 만화 시장 확실하게 꺾어졌고요. 종이 신문도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종이 신문에 신문 소설의 일러스트를 그려서 데뷔를 했는데 몇 해 전에 신문 소설 일러스트 전이라고 거기 그 중앙도서관에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림도 있으니까 와서 봐라. 그래가지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 신문 사파, 이런 신문 소설이라는 것이 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신문 소설이 무려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신문 소설의 사파라는 것이 같이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기에 맨 끝에 마지막 신문 소설 사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웹툰으로 바뀌고 인터넷 신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종이책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인터넷 웹으로 하는 일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나 뵙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강연을 나오거나 할 때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배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강연 자리에서 선생님들 만나 뵙는 것도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종이책, 현장 강연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뀌는 시대에 점점 맞춰 나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좋게 말해서 맞춰 나간 거고 허덕허덕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이 신문 일을 아직도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종이책 위에 있다가 종이책이 무너지면서 종이책 세상이 무너지면서 같이 으악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제 모습입니다. 경향신문 칼럼에 글 쓰고 같이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경향신문 칼럼도 잘은 모르지만 종이신문으로 보시는 분보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인터넷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디지털리 유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창간을 하고요. 혼자 한 건 아니고 코인데스크 코리아라고 블록체인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NFT 예술 전문 매거진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NFT 전문 매거진 자체가 없고 NFT 예술 전문 매거진도 전 세계에서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불러주셔서 와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NFT 예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자 소개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사람이었고 종이책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든 쫓아가 봐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NFT 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2021년에 NFT 예술 몇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이제 옆에 같이 그림이 올라온 메롱하고 있는 씩 웃고 있는 모습은 비플이라는 미국의 NFT 아티스트가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비플이 그림 올리면은 비싼 값에 잘 팔려요. 근데 보면은 왜 저게 비싸게 팔리지 하는 게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NFT 예술은 3월에 비플이라는 이 사람의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엄청 비싸게 팔리면서 세상에 관심을 끌면서 세상이 시끌시끌해지면서 이제 그 2021년에 NFT 예술이 뜨겁게 사람들의 눈앞에 튀어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다가 비플의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3월에 경매에서 엄청난 값으로 팔렸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가격이 750억 원입니다. 근데 그림 보면 되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왜 750억 원에 이 작품이 팔렸나? 근데 또 내 사연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사람들한테 NFT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또 화제가 된 게 3월 초에 뱅크시의 작품을 태우는 예술이 있었어요. 저것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이걸 예술작품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NFT로 비싸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미상이라는 한국인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또 판매가 되면서 이런 것도 NFT 예술로 비싸게 팔리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작가 아트티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분 인터뷰를 우리 매체에서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세상에 알린 게 이제 저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스브스 뉴스에서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더욱 화제가 됐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분인데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로 나왔는데 처음에 이 강연 준비하면서 주최 쪽에서도 이분 이야기를 하면은 강연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무척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분 세상에 알린 게 저인데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세상에 알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NFT 세상에선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드레드 스콧의 퍼포먼스, 이종범 작가의 웹툰 닥터 프로스트 완결 기념 NFT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NFT 예술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막 구절 막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고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너란 강사 녀석 내가 혼내주고 싶어 이런 이 어려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아라 하고선 올려주실 말씀 있으시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팔렸던 게 비플의 첫 5,000일입니다. 제가 팔리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죄송하다고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NFT라는 게 예술 자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술의 판매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NFT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첫 5,000일이라는 작업이 놀라운 가격에 팔리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경매를 해봤더니 한국 돈으로 750억 원에 팔렸다. 몇 이더에 팔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주 작은 점점점점 알록달록한 점들이 박혀 있는 종이 JPG 파일 한 장이에요.
저거 한 장이 750억 원이라니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JPG 파일 한 장이, 원본도 없는 JPG 파일 한 장이 750억 원 두둥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비풀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인터넷에 그림을 올려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5,000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다 모아서 한 장으로 발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750억 원이 이 사람의 JPG 파일 한 장에 대한 값이 아니라 이 사람이 5,000일 넘게, 지금은 이제 한참 더 돼가지고 5,000 몇백일 됐을 텐데요. 이 사람이 5,000일 넘게 꾸준히 날마다 한 장씩 근성으로 이제 그림을 올렸던 것에 대한 그 행위 자체, 그 행위 전체를 퍼포먼스 아트로 보고 지불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가능한 액수일 수도 있다 하고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 가와라 온이라고 일본 출신의 그 개념미술가인데, 날마다 그날의 날짜를 열심히 써가지고 다시 그 날짜의 신문으로 잘 포장해서 보관을 하는 작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미술 작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비풀에 이 날마다 올려놓은 작업 자체도 그 전체 결과물을 비싸게 팔긴 했지만은 그 과정 자체로 하나의 현대미술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별로예요. 예, 그림 되게 못 그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 죄송합니다.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그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자체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초기에는 그냥 연습장 같은 데다가 그려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온 분석 기사들 보고 그러면은 솔직히 5,000일 동안 한 작업들 다 본 사람 있냐? 내가 한번 쭉 봤는데 되게 별로고 되게 기분 나쁜 그림도 있고, 거기 그 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이거나 여성 혐오적인 그림도 옛날에는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 5,000일이 10여 년이잖아요. 10여 년 동안 비플 자신도 훨씬 더 그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발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과정 모두가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뱅크시 작품을 태운 이야기입니다. 그 뱅크시는 그 그래피티로 유명한 화가였죠. 그 스프레이 들고 벽에다가 막 칠해놓고 도망가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작업이 현대미술로 인정을 받으면서 미술 제도로 들어와서 그림이 아주 비싸게 팔리게 됩니다. 얼굴 없는 예술가 그렇게 돼가지고 항상 숨어 있고 작업만 세상에 내보내고 그러죠. 그리고 뱅크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자기 작업이 비싼 경매장에서 팔리는 모습을 멍청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려가지고 또 경매에 팔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매장에 자기 작품을 내보낸 다음에 경매가 비싼 값에 낙찰되자마자 자기가 숨어 있다가 띡 하고 단추를 눌렀더니 그 그림이 파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꺼가지고 파쇄되다가 만 그림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경매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짓들을 하면서 현대 예술에 대해서 현대 미술이라는 제도 안에서 현대 미술 제도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작가죠. 그런데 그래 놓고도 자기도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또 젊은 아티스트들이 재미로 이런 짓을 재미라고 해야 될지 예술 행위라고 해야 될지 이런 일을 했어요. 뱅크시의 작품을 경매에서 삽니다. 사가지고 공원에 들고 갔습니다. 공원에 들고 간 다음에 유튜브로 찍었어요. 유튜브로 찍으면서 저희가 뱅크시 작품을 비싼 돈을 모아서 샀어요. 너무 비싸서 한 사람이 못 사고 여러 명이 샀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라이터로 불 붙여서 그 그림을 태워요. 태우면서 이것은 뱅크시가 자기 작품도 파괴하는 그 용기 그리고 그 행위의 경의를 표하는 작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NFT로 판매를 합니다. NFT로 발매가 되자 이 영상이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팔렸던 값 못지 않은 값으로 팔렸어요. 되게 재밌어지죠. 자, 원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NFT 경매에서 팔았어요. 그 값이 있는데 이걸 또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 작품이 사라지는 과정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NFT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엄청 비싸게 팔린 거예요. 이게 왜 비싸게 팔렸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NFT 아트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재미있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NFT라는 것은 그 기존의 코인과 다르게 희소성이 있다. 기존의 블록체인 코인과 다르게 희소성을 준다. 번호 하나하나를 붙여놨으니까. 정인성 기자님이 아마 오전에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소성 때문에 NFT 아트가 비싼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겠어요. 같이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올해 잘 많이 들었고 내년에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이 뱅크시 작품을 태워버린 것 때문에 희소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작품이 100개가 있으면은 10원씩 받게 될 때 그 작품이 하나만 있으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1,000원 이상을 받게 되겠죠?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그 작품이 0개가 되면 이번 이 뱅크시 작품을 태운 일을 가지고 작품이 0개가 되면서 값이 더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월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거 영상을 가져왔는데 영상이 안 뜨는군요. 예,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몇 년 전에 대국을 했는데 한 번 이겼고 다른 경기에서 졌죠. 그 다음에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체스는 카스파로프가 져가지고 몇 년 전에 됐는데 딥러닝 해가지고 성능이 더 좋아진 게 알파고고 딥블루보다 더 똑똑해서 바둑도 이제 들 수 있다 해가지고 이세돌 구단님과 바둑을 뒀고 이세돌 구단이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이겼는데 한 번 빼고 다 졌어요. 근데 그 한 번 이긴 것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인간이 기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알파고하고 인간들하고 대국을 했을 때 다 졌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퇴출됐어요. 이 얘기 아세요? 알파고가 그 다음에 나온 인공지능들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알파고가 성능이 후지다고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알파고보다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겼던 대국을 NFT로 발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같이 해서 디지털 유니버스 매거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술작품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옛날에는 사고 팔 수 없던 대상이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보를 판매했느냐? 아닙니다. 기보는 어차피 저작권도 없고 그리고 기보 저작권 문제가 이제 상당히 첨예한 이슈이긴 한데 바둑계에서 기본 저작권도 없고 그 기보 자체는 어디에나 나와 있기 때문에 판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 자체를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서 NFT의 형태로 판매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뱅크시 작품 불태운 거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뱅크시 작품을 불태우면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나요? 미술관에서. 이것이 뱅크시의 작품이었던 것의 재입니다. 해가지고 재를 모아서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NFT로 판매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도 대국 자체를 NFT로 판매를 한 겁니다. 피플의 경우에도 5,000일 동안 그렸던 과정, 그 5,000일의 노력 자체를 NFT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7월에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인 아티스트인 미스터 미상이 원래 이분이 올해 초까지는 인터뷰할 때 얼굴도 나오시고 이제 그 자기 원래 이름도 공개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그 미국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분이 작업을 내놓으면은 해외 시장에서 NFT가 엄청 비싼 값에 팔립니다. 한국에서 개인 아티스트로는 제일 비싸게 팔고 계시는 분이에요. 수억 원씩 팔립니다. 나오는 것도 거의 다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한국인 수집가 대상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았어요. 뭐냐? 이 그림입니다. 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999개를 내놓았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999개 에디션이고
이 작품 1번, 이 작품 999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판화 에디션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주위에서 걱정을 했죠. 999개를 내놓으면은 팔리겠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NFT 아트는 희소성 때문에 팔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부끄럽게도 그 그러니까 판매 가격도 경매가 아니라 고정돼 있습니다. 판매 시작하자마자 27분 만에 999개가 완판이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10만 원씩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작품을 보고 싶어서 산 것일까? 아닙니다. 그 NFT 아트가 다 그런데요. 그냥 인터넷에 찾아다니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다 내 컴퓨터에 받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건데 이거를 사요. 그리고 999명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27분 만에 산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샀겠죠. 저는 이거 심지어 판매가 시작되고 1시간쯤 후에 들어가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희소성 때문일까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9월에 청소년 작가 아드티프의 인터뷰가 디지털리 유어스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NFT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들 이렇게 다 함께 해서 NFT 아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NFT 아트에 가서 세계를 대상으로 작업을 팔아보자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다가 그 아드티프 작가님의 그림이 좋다고 해서 NFT로 해보자 해가지고 올렸는데 미국에 있는 수집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면서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미있는 점은 이 인터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고 팔리지 않던 작품이 이제 팔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작가님은 되게 어리세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나이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요.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런 그림이 수집가들의 욕구를 자극을 해요. 근데 기존의 미술 시장 같으면은 이렇게 팔리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 제가 조금 있다가 기존 미술 시장과 NFT 미술 시장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아니군요.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드레드 스콧이라는 미국 미술가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드레드 스콧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퍼포먼스를 시킨 건데 드레드 스콧은 좀 유명한 옛날부터 유명한 미술가였습니다. 80년대에 그 미국 사람인데 성조기를 전시를 했는데 미국 국기를 전시를 했는데 그 발판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국기를 밝게 만들어 놓는 그런 전시를 해서 미국 법정에서 소송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아주 약간 반체제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미술가 분이고 테드에도 강연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테드 강연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를 올해 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제목이 백인 남자 팝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인 남자 한 명을 모셔다가 저런 대위에다가 올리고 세워놨습니다. 저게 뭘까요? 옛날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경매하던 그겁니다. 그것을 풍자하고 비꼬는 겁니다. 흑인 노예 팝니다. 해가지고 저런 경매대 위에다가 흑인 노예 옷 벗겨서 올려놓고 자 건강한 흑인 노예 팝니다. 사가서 이일저일 맘대로 시키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뭐 네 재산이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경매하던 그 역사를 뒤틀고 꼬집어서 백인 남자 팝니다.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퍼포먼스고 이것을 NFT로 내놓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레드 스콧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NFT라는 게 이제 논 펀저블 토큰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거죠. 그런데 드레드 스콧이 보기에는 사람은 노예 시절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팔고 사던 때부터 현재의 그 헐값에 사람 노동력이 사고 팔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미 사람은 펀저블 해졌다.
대체 불가능하지 않고 대체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 가능한데 그 인터넷 토큰은 블록체인 토큰은 대체 불가능하다. 이 모순에서 뭔가 느껴지는 바 없냐 하면서 NFT로 발매를 한 거예요. 예, 되게 재미있는 구상이고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마음이 짠해진다고 해야 될지 그런 섬뜩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구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퍼포먼스는 옛날에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런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그 사진을 미술관에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이 영상 클립 자체를 그 경매, 크리스티 경매에 내놨습니다. 경매에 내놓고 그 퍼포먼스 자체를 NFT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고 팔 수 없던 작품이 사고 팔리게 되는 것, 이것이 또 NFT 아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범 작가의 닥터 프로스트 완결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디지털리 유어스에서 기획을 해서 NFT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만화 자체의 NFT라기보다 연재 완결에 대한 NFT였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옛날에 사고 파는 방법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만화, 원화, 종이 만화, 원화는 가끔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셀화도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웹툰 자체는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출력해서 팔아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NFT로는 디지털 파일 자체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웹툰 원화를 판매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이버 웹툰이기 때문에 네이버하고도 권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복잡해요. 예, 그래서 연재 완결 자체를 NFT로 판매를 했고 또 팬들의 신청을 받아서 팬들에게 증정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고 팔지 않던 분야의 작품이 거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새로운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2021년에 NFT 예술의 재미있는 장면들을 통해서 NFT 예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NFT 예술의 특징 두어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사고 팔기 어렵던 작품이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 김태권이라는 편집장이라는 자는 여기 나와서 예술, 우리의 그 혼과 얼이 서려 있는 예술이라는 거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얘기밖에 안 하느냐 하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특징이 사고 파는 거라서 그래요. 예, 저도 뭐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팔게 되면은 예술가 입장에선 관심이 많습니다. 예술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술 시장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린 셈입니다. 미술가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미술 시장은 미술 시장에서 자리 잡고 판매하기까지 문이 매우 좁았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은 앨런 보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미술관이죠. 테이트 모던 갤러리. 현대미술의 제일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고 사실은 20세기 전반과 중반까지, 20세기 중반까지는 현대미술을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미술관장을 했던 사람이 앨런 보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미술을 영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공이 크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왕실에서 기사자기도 줬어요. 그래서 앨런 보우니스 경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경을 굳이 붙여줘야 될 이유는 없고요. 아무튼 이 앨런 보우니스가 현대미술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불러서 강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젊은 미술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했더니 이 사람이 와서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다. 근데 그 딱 한마디가 뭐냐? 자, 미술가들이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미술가로 이제 그 명함을 내밀고 성공하는 데까지 과정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그 천재를 알아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학사 따고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런 지난한 긴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 미술계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마치는데 내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세워봤더니 25년이 걸리더라 하는 얘기를 앨런 보우니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 들어왔던 젊은 작가들은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야, 25년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뭐 25년 동안 계속 그 똑같은 맨땅에다가 헤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0년이 지나면은 뭐 평론가들이 좀 생기고 15년째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인상주의 이후로 유명한 화가들은 전부 저기에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반고흐 얘기도 일찍 죽어서 그렇지 반고흐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처음 미술 시작하고 25년 딱 되던 해였다. 그 얘기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가들이 즐거워할 이야기는 아니죠. 예. 어떤 점에서는 즐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25년을 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언젠간 성공할 날이 오겠구나. 근데 또 하나는 되게 힘 빠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25년을 이 짓을 해야 한다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가들이 근데 이제 그랬던 것이 NFT가 나오면서 과정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된다 그래야 할까요? 아무튼 이 25년에 정해져 있던 그게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25년의 과정에서 검정고시로 푹푹 뛰어 올라가는 그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NFT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디지털 미술 시장이라는 곳에서 따로 그러니까 현대 미술관 말고 디지털 미술 시장이라는 데서 따로 내 경력을 쌓아서 뭘 할 수도 있다.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이런 다른 루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게 작가들이 NFT를 반기는 이유고요. 올해부터 2021년부터 이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미술계에선 좋아하느냐? 당연히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술계 분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NFT 막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 심지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아트티프 작가님, 청소년 작가분인데요. 이분은 25년 안 기다렸죠. 예. 물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 그림만 보면 다들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다라고 하기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지만은 적어도 후원자를 처음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론가를 만나고 후원자를 만나고 팔리기 시작하는 때 이 과정을 1년 안에 한 겁니다. 원래 앨런 보우니스에 따르면은 이 과정이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이거를 단축을 시킨 거예요. 이 다음에 나머지 5년에서 10년을 나머지 10년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세계적인 작가로 예술사의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과정이 단축된 것만 해도 어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미술계에서 안 좋아하겠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정말로 희소성 때문에 NFT 예술이 인기가 있는 것일까? 예,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그림은 앞에 서가지고 헉 하고 놀라고 있는 건 제 얼굴이고요. 뒤에 인상 퍽 찌푸리고 저를 보고 있는 거는 팔터 베냐민이죠. 예,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다들 선생님들 다 아시겠죠? 이제 그 베냐민이 한 얘기 중에 아우라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술 복제 시대 20세기 넘어오면서 현대 예술은 아우라가 사라졌다. 베냐민은 그 아우라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나쁜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 이제 민주화됐다.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고 예술가들이 큰 소리 못 치게 되었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인터넷 나오고 컬러 텔레비전 나오고도 아니고 한참 전인 20세기 초에 흑백 영화 처음 나오고 복사기도 아직 생기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흑백 사진밖에 없을 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일들이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 아우라라는 게 다 사라지고 예술 작품의 진품이 뭐다 하는 게 별로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이 있을 때 이게 진품이다 보여주는 게 진품임을 증명해 주는 게 인증서입니다. 진품 인증서만 남은 시대가 됐어요. 현대가. 그런데 여기에 NFT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진품 인증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NFT를 초기에 아우라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생기니까 아우라가 다시 작품에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 희소성 때문에 NFT 아트가 비싸게 팔리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오해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NFT 아트는 작품 자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정인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NFT 아트를 샀다. 그러면 내가 작품을 산 거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NFT 아트를 사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거는 이제 다른 일로 그렸던 경향신문에 그렸던 일러스트인데 봉이 김선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갓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예, 사고 파는 것은 작품 자체가 아닙니다. NFT로. 그 작품에 붙어서 발행된 토큰 자체를 사고 팝니다. 그건 대체 불가능해요. 그런데 디지털 파일인 작품 자체는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다는 거는 누구라도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오른쪽 클릭으로 저장해도 되고요. 딱 눌렀을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 사이트는 오른쪽 클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코드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로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영상과 사진 자료는 모두 그 소스 코드 열어보면은 원래 주소가 뜨거든요. 그거 다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눈에 보이려면 우리 컴퓨터 하드에 한번 저장이 돼야 돼요. 나중에 지우더라도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럼 뭘 사고 파는 거냐? 자,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이 부분이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냉소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 그대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묘한 게 결국에 NFT를 샀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이 NFT에 또는 이 NFT와 관련된 작품에 돈 얼마를 지불했다라는 그 사실의 기록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애매하신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지털 영수증이다. NFT라는 건 결국 디지털 영수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등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등기는 뭐죠? 집문서죠? 집문서는 집인가요? 아니죠. 집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집이 없으면은 부동산 등기도 없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는 뭔가요? 내가 부동산 등기를 띄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을 등기를 했어요. 이사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소에 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앉아서 여기 오늘부터 여기 10년 전부터 내 집이야. 너 누구냐?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저씨를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문서를 등기소에 가서 내가 이 등기를 한 사람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당신은 권리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겠죠. 물론 이 과정에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경찰력을 빌려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 등기소와 정부에 내가 이 집을 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특징이 탈중앙화죠. 그러면은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나 어떤 중앙에서 관리해 주는 건 없는데 대신에 블록체인상에 내가 이 토큰을 돈 주고 샀다라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블록체인에 가담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노드에 내가 이 작품에 돈을 지불했다라는 기록이 다 분산 원장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샀다라는 사실이 영원히 기록되고 보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난 작품을 산 줄 알았는데 작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 내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피카소나 마티스의 진품을 샀어요. 사고 그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작품을 우리 방에 걸어 놓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집 1층을 개조해서
뭐 여러 층 있는 집에 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집 하나를 우리 집 가까운 곳에 갤러리 하나를 빌려서 마티스 전용 갤러리 내가 만들었어 하고선 거기다가 내가 산 마티스 진품을 전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누구나 볼 수가 있겠죠. 사진 찍어 갈 수도 있고, 예. 뭐 내가 싫어하면 사진 찍지 말라고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 경우랑 비슷한 겁니다. 전시는 돼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내 방에 없어요. 하지만은 작품의 소유주는 접니다. 라는 인증이 저한테 있어요. 증서가. 그런데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나는 마티스 작품의 피카소 작품의 진짜 소유주고 내 작품은 전시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쪽입니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대동강물 팔아먹던 동이김선달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북5도 도지사 임명증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북5도의 도지사를 한국 남한 정부에서도 다 임명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있는 지역들의 시장 군수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증이 나가요. 근데 그 임명증이 효과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디지털 등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 보기에는 등기 뭐하러 하냐? 어차피 디지털 파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등기가 있고 누가 여기에 돈을 냈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이 디지털 등기를 인정을 하는 쪽에 선다면 그런 거 인정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인정해 준다 라는 쪽에 선다면은 완전히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NFT 예술에 전시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주제로 강연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 그림은 경향신문에 그렸던 그림인데 소스터인 베블런, 옛날엔 도스타인이라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소스타인 베블런, 그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람은 되게 뽐내고 싶어 하고 그 뽐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막 쓰고 특히 쓸데없는 일이나 실용적이지 않은 일에 돈을 쓰면은 더욱더 폼이 난다 하는 약간은 냉소적인 그런 글을 썼어요. 돈과 시간을 아무 실용적이지 않은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내년에 먹을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10만 원어치를 샀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너는 쌀을 샀구나 너한테 10만 원이 있었단 말이지 알았어 하고 끝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냐 하면은 아무한테도 소용없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한테도 소용없는 배지 하나를 내가 샀는데 이걸 10만 원을 주고 샀어. 배지 말고 뭐 장신구도 좋습니다. 명품 장신구 하나를 10만 원을 주고 샀어. 10만 원 너무 작나요? 예, 상상해서 좋은 액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걸 사면은 이게 실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명품 배지를 하나 달고 다닌다는 게, 보석을 달고 다니는 게.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똑같은 돈을 들여서 쌀을 산 거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쌀 사는 돈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샀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FT 예술을 전시한다는 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고 많아서 이제 디지털 예술을 사서 전시할 정도로 돈이 많아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될 거다 라는 주장이 나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2022년이 이제 이런 점들이 보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리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크립토키티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 가지 조합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뭐 눈을 1번에서 6번까지 뽑고 몸을 1번에서 6번까지 뽑는다 하는 식으로 주사위 던져서 맞추는 것처럼 랜덤으로 고양이들이 나오고요. 이게 엄청 비싸게 팔리고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크립토펑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백억 원씩 합니다. 100억 원 정도씩 합니다. 80억 원, 90억 원 우리 돈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비싸지는 게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수십억 원씩 합니다. 저는 원숭이 얼굴 하나예요. 그것도 주사위 돌려서 뽑기로 나오는 건데.
근데 저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있나 아닌가 디지털 지갑을 검사해서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겠죠. 사고 나는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트위터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최근도 아니죠. 한 가을쯤에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필 사진으로 쓸 때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한 프로필 사진인지 아니면 정말로 돈 주고 산 NFT인지 인증을 해주겠다. 트위터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폼 잡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걸 할 때 옆에서 다른 걸 또 해요. 뉴욕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크립토펑크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크립토펑크 짝퉁 그 몇만 원짜리 이런 그 짝퉁 제너러티브 아트가 있는데 그걸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파티를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입장을 해서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간단한 돈을 쓰면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취향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그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 NFT를 가지고, 너는 10만 원짜리를 사고 있구나. 너는 이런 걸 사고 있구나. 나랑 취향도 비슷하고 돈 쓸 수 있는 여력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해서 이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의 대상은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려놓은 건 코로나 바이러스죠. 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갈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전 세계 사람들하고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의사결정도 전자투표로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겠죠. 내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만들고 다들 모여서 세계관 앞으로 이런 주인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투표로 찬성하는 것까지 아마 내년에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튼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팬클럽과 NFT의 결합, 이 몇만 원짜리 아이돌 포토카드를 NFT를 사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끼리의 연결이 시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또 많이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